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세미나 강의를 맡게 된 송윤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자차트 도입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전자차트의 정보관리, 차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개원입니다. 저 치과는 아림치과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전공을 구강내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구강내과에는 구강진단학과, 법치의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무기록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무기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전자차트란 무엇인가, 안정적인 자료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의무기록의 작성에서 주호소, 경과기록, 검사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무기록 관리입니다.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에 대해서 의료법 제2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전자차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3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보면요,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는 의료인이 각각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히 기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의무에서는 당해 의료행위를 직접 시행한 치과의사가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의료법 제23조에서는 서명 대신에 전자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들을 갖추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어떻게 되느냐?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보면 전자의무기록이 관리, 보존에 필요한 장비를 첫 번째,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두 번째,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세 번째, 백업 저장 장비, 네 번째,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다섯 번째는 이러한 장비들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보안시설과 출입 통제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기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될까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주소. 여기서 주소라는 건 주호소가 아니고요, 환자의 말 그대로 어드레스, 주소입니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인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된 증상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환자의 병력, 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진료 경과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 환자에서 재진 환자의 경우에 그 환자의 어떤 증상이나 상태, 치료 내용에 크게 변동이 없다면 굳이 안 적어도 되고,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 경과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치과의원에서는 대부분 외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재진 환자들이 왔을 때 진료 경과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내용과 진료한 일시를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차트란 무엇일까요? 전자차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전자차트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거나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자차트라는 건 주로 EMR,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차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컴퓨터라이즈드 메디컬 레코드, CMR이라고 그랬습니다. CMR은요, 페이퍼리스, 쉽게 하면 종이가 없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큐멘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종이들을 갖다가 없애는 것을 오피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리스라는 게 무슨 워드 프로세서에다가 차트를 만들어도 페이퍼리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종이로 된 차트들을 갖다 스캔만 떠나도 페이퍼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자차트의 개념에서 꼭 그건 아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페이퍼리스보다는 차트리스라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처방전인 슬립도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슬립리스고, 이걸 갖다가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갖고 가는 거고, 엑스레이 필름 같아도 필름 없이
팍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전자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전에 저렇게 사무실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종이들이 있었는데 오토메이션을 하다 보면 뭐 팩스라는 게 들어오기도 했었고 저희가 타이프라이터를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종이가 없어지는 종이가 없이 뭐 디지털로 보관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OA의 하나의 개념이었죠. 예전에는 뭐 미래에 가면 아마 저런 식으로 타이프라이터를 칠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는 수기 차트가 없고 종이 차트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자 차트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랑 다시 전자 차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치과에 가면 당연히 저희가 모든 사진을 저희가 디지털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 차트의 한 구성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줄여서 팍스라고 그러죠. 팍스를 이용할 때는 팍스의 경우에 그 엑스레이는 다이콘 표준 규약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콘 파일들을 가지고 팍스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되고 다이콘 파일의 경우에는 확장자 자체가 DCM 파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청구 프로그램 사실 두 번 해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구 프로그램에다가 약간의 전자 차트 비슷한 개념들이 들어갔던 처음에 나왔던 프로그램이 하나로입니다. 하나로에는 당시에 뭐 전자 차트라고 하지만은 당시에 전자 서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메모 기능을 좀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캔을 뜨거나 아니면 태블릿 같이 이용해서 펜 차트들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졌습니다. 현재 진정한 전자 차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스템에서 출시한 원클릭이 진정한 전자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팍스 시스템은 M사의 팍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쪽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저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입니다.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서버가 미러링돼서 사진 한 장 찍으면 2카피로 사진이 들어가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UPS라고 해서 정전시에 대비한 장비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는 이 M사의 팍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연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CT는 저희가 또 V사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V사의 이미지 뷰어가 또 얘랑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버를 갖다가 오스템 서버 하나, 그 다음에 M사의 서버 하나, V사의 서버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 차트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전자 차트를 만약에 쓰신다고 그러면 왜 전자 차트를 도입하셔야 될까요? 수기 차트에 비해서 누가 봐도 상당히 읽기가 쉽습니다. 찾으러 갈 필요도 없고요. 공간도 절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보관 공간이 불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여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면서 차트를 찾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겠죠. 저쪽에 보시면요. 이게 제가 어느 병원에서 아마 차트장이 한번 쓰러진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멘붕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전자차트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실 때 요 개념, 요 슬라이드에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될 겁니다. 어느 변호사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전자차트를 쓰는 기간이 90%냐? 90%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90%가 아니다. 단순히 그거는 청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두 번 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거기에 보면 어떤 치료를 했는지 다 청구 기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전자차트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청구 의무 기록은요. 치료 중심만 돼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나머지들은 있지가 않고요. 치료 중심의 청구 의무 기록인데 청구 기록은요. 의무 기록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청구를 할 때 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서 상병명들을 사용하는데 이 상병명과 진단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에는 보면 이제 각종 검사 기록, 영상 판독 소견이라든지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기록을 갖다 저희가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한 전자 차트가 되려면 통계가 가능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안 됐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치과에 가서 전자차트라고 그러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그러고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환자의 치 컴플레인은요. 상악, 우측, 제일 소구치가 열흘 전서부터 아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증상을 가지고 이 선생님께서는
K05.3 만성 치주암으로서 상병명을 달고 환자를 부치 발치를 했고 그때 블럭을 잡았으며 리도카인 2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치근단 촬영을 하나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 차트만 보고요. 당시에 환자가 왜 내원을 했는지, 치아의 상태는 어땠는지 명확한 의무기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에서 얘기하는 상세의 기록에는 조금 부족한 기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제 주로 TMD 환자를 보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TMD의 분류 체계입니다. 사실은 임상에서는 저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류 체계를 사용을 하죠. 뭐 엔도돈틱 트리트먼트, 근관 치료 같은 걸 할 때도 굉장히 여러 학자들이 많은 정도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마다 그걸 임상적으로 각각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국표준질병사회분류에 있는 TMD 분류입니다. 어떤 거는 너무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너무 간략하게 묶여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단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명만 듣고도 어느 정도의 환자의 상태가 유추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표준질병사회분류는 통계 분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상병 분류를 할 때 선생님들 그 보험 청구하시면서 주상병, 부상병, 배제상병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상병명에 주상병을 붙이는 건 주된 상병부터 순서대로 이제 기재를 합니다. 예전에는요, 주상병이 주로 보험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서부터 주상병으로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병이 뭐고 부상병이 뭔지는 이해를 하실 텐데 배제상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제상병은요, 최종 상병명이 확진된 경우 이전에 고려해야 했던 의증 진단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룰아웃 상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룰아웃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제외시키다, 배제하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룰아웃 상병이라는 것은 룰아웃 되어야 할 상병일 수도 있고요. 룰아웃 된 상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배제 진단이라는 게 보험 청구할 때는 배제된 상병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임상에서는 보통 감별 진단을 위해서 룰아웃 되어야 될 상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증이라는 것은 그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배제 상병은 그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 상병을 붙일 때 진단, 다이어그노시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추정 진단, 임프레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고려해야 될 임시 진단에서 룰아웃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요. 환자가 기침을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성 기관지염이 아닐까?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기관지염이 맞아요. 그럼 이 진단명은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 갑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룰아웃에서 RO라는 앞에 기호가 붙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침을 하는 이유가 위식도 역류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부 내시경,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류성 식도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GERD는 결국에 배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상병을 붙일 때 업코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업코딩은 뭐냐면 수가가 높은 환자군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상병을 하나 올리는 겁니다. 감기 환자한테 감기 환자한테 검사하는 검사하고 그다음에 폐렴 환자한테 하는 검사가 좀 다를 겁니다. 주로 아무래도 폐렴 환자한테 하는 검사가 수가가 높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감기 같긴 한데 폐렴에 관련된 어떤 검사들을 했을 때 심사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진단명 하나를 갖다가 조금 더 중한 진단명으로 붙이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 청구 결과에 이게 남고 의무 기록에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전자 차트가 청구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청구 결과에 결국 썼던 상병들이 환자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전자 의무 기록에 그 상병이 존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을 붙일 때는 꼭 청구 상병하고 일치하느냐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하거나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자차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017년도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치과의원에 전자 의무 기록이 49.7% 정도 보급이 됐고 처방 전달이 그러니까 OCS라고 하나 할까 슬립이 전자 슬립이 59.2% 정도 보급이 됐고 팍스가 37.7% 정도 보급이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얘기했듯이 주로 본인들이 청구 프로그램을 쓰거나 특히 뭐 영상 같은 경우에 그냥 디지털로 찍었을 때
저희는 도입이 됐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같은 데이터에서 모든 의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2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서명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38.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자차트를 쓰고 있다.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시고도 저희 병원은 EM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팍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시간이 한 5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전자차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전자차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자료관리입니다. 의료법에 보면요. 환자의 데이터베이스와 영상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주기적인 백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자차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쓰시는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것은 데이터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데이터 백업을 하시면 데이터는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백업한 데이터는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냥 저희 개인적인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흔한 것이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고 그러고요. 한 21%는 사용자가 실수하는 거고 16% 정도는 바이러스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환자의 데이터는 항상 백업을 하셔야 되고 언제든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안 문제죠. 우리가 흔히 듣는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커들이 성형외과를 해킹을 했습니다. 병원을 해킹을 해서 거기에 갖고 있는 성형 전후의 환자 사진들을 다 공개할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형수술 비포 앤 애프터를 갖다가 밖에다 공개한다고 그랬던 거죠. 올해 초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치과 한 10곳 중에서 한 곳 정도는 외부 해킹 피해를 봤다. 이럴 정도로 저희가 어떤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료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들이 자꾸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를 이동하다가 떨어뜨려갖고 충격으로 하드디스크가 파손이 되는 바람에 환자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일들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윈도우를 포맷한다고 그러다가 드라이브 설정을 잘못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바람에 환자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PC를 이제 수리하는 과정에서 포맷된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흔할 겁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돼가지고 비트코인 얼마 이상의 가치를 물어준 거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있는 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업은 외장 하드에다 백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USB에 빼장하는 방법도 있고 DVD나 CD에 백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예전에 하던 방식이고요. 2016년 8월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하나가 개정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데이터가 원외, 그러니까 쉽게 병원 밖으로 못 나갔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2016년도 8월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주면서 외부 장소에 보관이 가능하게 됐고, 다만 외부 장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백업 방법은 크라우딩 서비스라는 거죠. 치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장비들을 크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해서 백업을 하는 겁니다. 크라우딩 컴퓨터링은 지금 현재로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대부분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IDC 센터에 저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백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관리 지침 수준을 좀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급에서는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 관리라든지 보안 조치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급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업무 권한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접속 기록 생성 및 보관 같은 걸 잘 안 하고 있고요. 고유 식별 정보 암호화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데이터긴 하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무슨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요새 무슨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 보안 수준을 갖다 자기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을 잘 해야 되겠죠. 비밀번호 같은 것을 잘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는 뭐 아예 가지를 않거나 다운로드 같은 걸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게시글은 열람하지 않는 등의 어떤 개인정보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관련돼서 원내에서는 이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자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환자 데이터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